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에서 30년간 수술칼을 잡아온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어느 날 수술대 위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약이 없었고 장비가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손주조차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결국 목숨을 걸고 468명과 함께 동해를 건넜습니다. 과연 그는 왜 평양의 명망 높은 의사 자리를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 저는 그곳에서 30년째 수술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58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서울대 의대에서 월남하셨고 아버지도 의사셨습니다. 아들 철민이도 군의관을 거쳐 의사가 됐습니다. 아내는 평양 제1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5살 손주 명준이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날도 수술이 4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품이었습니다. 수술용 장갑은 씻어서 재사용했고 마취제는 늘 부족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수술에 쓸 마취제가 모자랍니다. 늘 듣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취제를 장마당에서 구해 오셔야 합니다.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밀수약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한 달치 식량값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급도 나왔고 병원에도 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코로나 이후 3년은 더 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옥수수밥에 배추국을 먹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에나 나왔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 정도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후에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남성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지만 수혈용 혈액이 없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항생제 부족으로 감염 위험이 컸습니다. 환자가 빨리 회복하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했지만 병원 식단은 옥수수밥과 배추국뿐이었습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주가 폐렴인데 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구하질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남은 항생제 몇 알을 꺼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의사로 살았지만 제대로 환자를 살려본 적이 얼마나 될까?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영양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손주 명준이가 놀러 왔습니다. 5살 명준이는 제가 집에 오면 늘 달려와 안겼습니다. 요즘 명준이도 자주 아팠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술한 환자는 무사할까? 할머니의 손주는 제가 준 약으로 나아질까? 우리 명준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시만 해도 저는 체제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리고 손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것이 저를 점점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 작은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말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왔습니다. 난방은 하루 2시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운 겨울, 손주 명준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 청진기를 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꽤 진행된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항생제 재고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평생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장마당에 보냈습니다. 2시간 후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왔습니다. 쌀 20kg가 한 달 식량값보다 비쌌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은 명준이는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저도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준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실 6살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폐렴이었지만 부모가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아, 우리 딸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병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명준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의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위암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농부 가정에서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한 달 후 숨을 거뒀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 간부 가족이 수술받을 때였습니다. 평소엔 없다던 항생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수입산 진통제도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30년을 의사로 살았어. 하지만 이게 의사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살리는 게 의사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 6.25 때도 이렇진 않았다던데요. 그때도 약은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월남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북쪽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지.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는 있었단다. 그날 밤 명준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폐렴에서 회복했지만 훨씬 말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하지만 집에는 옥수수밥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명준이를 안고 있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키울 수 없겠구나. 그것이 제가 체제를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나라.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5살 아이가 굶주리는 나라.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준이의 폐렴 사건 이후 저는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 1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상에 올릴 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신히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설날 음식이야? 명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명준아. 올해는 이게 전부란다. 5살 손주에게 설날에 옥수수죽 한 그릇을 주는 할아버지. 이게 의사라는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응급실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들이 실려왔습니다. 설날인데도 굶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링거값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서 한 달 월급의 반을 꺼내 주었습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제가 환자 살리려고 당 간부용 약을 썼다가 걸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도 병원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살리려고 당 간부용 수입약을 몰래 썼습니다. 하지만 발각됐습니다. 저는 당장 도 병원당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당 간부 동지들을 위해 준비한 약을 무단으로 사용했소. 이건 반당적 행위요. 반당적 행위. 정치범 수용소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서 동지, 제 아들은 환자를 살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의사는 당을 위해 일하는 거란 말이오. 다행히 제가 쌓은 인맥으로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환자를 살린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된 건 이 나라야.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명준이가 다시 아팠습니다. 심한 설사와 구토, 장염이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링거를 맞춰야 했습니다. 선생님, 링거액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링거액조차 없다니. 장마당에도 없었습니다. 국경 봉쇄로 밀수품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원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 동지, 제 손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링거액 좀 구해주십시오. 30년 의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은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당 간부용 링거액 2봉지를 건넸습니다. 자기 자리를 걸고 저를 도와준 것입니다. 링거를 맞은 명준이는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5살 아이가 링거액을 못 구해 죽을 뻔하는 나라. 환자를 살린 의사가 처벌받는 나라. 의사인 제가 무릎 꿇고 링거액을 구걸해야 하는 나라.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신 혹시 생각 중이요? 만약 기회가 온다면.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다면 저도 따르겠어요. 우리 명준이만이라도 살려야죠.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제 할아버지가 월남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 선택의 기회가 정말로 찾아올 줄은. 그 기회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2025년 2월 중순 동료 박 선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뒤편 창고에서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자네 손주 1, 아들 1. 다 알고 있네. 사실은 큰 기회가 있네. 무슨 기회 말입니까? 함경북도 청진에서 대규모 탈북이 준비되고 있다네.
어선으로 중국까지. 468명이야.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도와준다고 하네. 어선 10척을 준비했고 중국 쪽 접선도 다 됐다고. 자네 가족을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2주일. 1인당 중국 돈으로 3천 위안이야.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평양의 집을. 그날 밤 저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가 둘러 앉았습니다. 468명의 집단 탈북입니다. 청진에서 어선으로 중국까지.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시려는 겁니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천천히 죽는 거야. 명준이를 생각해야 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당신이 결정하면 따른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명준이만이라도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에 가면 제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집을 한당 간부에게 팔았습니다. 우리 가족 5명 비용과 여행 경비가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으로 발령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주일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명준이를 안고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가? 멀리 가는 거야, 명준아. 아주 멀리. 거기는 좋은 데야. 그래, 좋은 곳이야. 명준이가 아프면 약도 많고 밥도 맛있는 곳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짐을 꾸렸습니다. 각자 배낭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가방에 청진기, 체온계, 소독약, 붕대, 응급약을 넣었습니다. 468명이 함께 가는데 의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우리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진행 기차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도시, 의사로 일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도시. 여보, 후회 없으시죠? 후회는 없소. 우리는 의사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청진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은 춥고 불편했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박 선생이 알려준 여관으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온 김철수입니다.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다시 오십시오. 그날 밤 11시 여관 뒤편 창고에는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 젊은이, 아이들, 가족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468명이 함께 자유를 향해 떠납니다. 새벽 3시 출발이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청진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정말로 어선 10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5번 배에 배정됐습니다. 한 배에 48명이 탔습니다. 명준이를 꽉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명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배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노를 저어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엔진을 켰습니다. 저는 배 뒤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청진 항구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북한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200m 정도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긴 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옆에서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정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1시간쯤 더 갔을 때 풍랑이 시작됐습니다. 3월의 동해는 거칠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토했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의사 없습니까? 제가 의사입니다. 저는 노인에게 갔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혈압약을 먹이고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다른 배에서도 환자가 생겼습니다. 저와 박 선생, 그리고 다른 의사 1명, 총 3명의 의사가 무전기로 연락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 지병이 악화된 사람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진짜 의사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만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선장이 외쳤습니다. 정말로 육지가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7시, 우리는 중국 훈춘 근처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468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울었습니다. 명준아, 우리 자유로워졌어. 이제 아프면 약도 있고 배고프면 밥도 있는 곳이야. 저는 명준이를 안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아침 우리 468명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대기하던 트럭들에 올랐습니다. 트럭은 훈춘 시내를 피해 산속 조선족 마을로 달렸습니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쌀밥과 된장찌개, 돼지고기 볶음을 차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야? 밥이야, 명준아. 진짜 쌀밥이야. 명준이는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5살 아이가 쌀밥을 먹고 우는 모습에 우리 어른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6시간의 항해, 생사를 오가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우리 모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준이를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하게 왔습니다. 공안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을 전체가 위험합니다. 우리 468명은 긴급히 10개 마을로 분산됐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신처는 더 작고 낙후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 숨어있던 탈북민들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열이 나요. 한 탈북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심한 감기였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신 중에도 환자를 돌봤습니다. 제 의사 가방에 약들이 하나씩 떨어졌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진짜 의사였으니까요. 김 선생, 자네 여기서도 환자를 보는구먼.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마음이 편하네. 당이나 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로 갑니다. 그 다음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비용은 1인당 5천 위안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탈북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브로커님, 제가 그 가족 비용을 대겠습니다. 저도 한 가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북한에서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 네. 환자를 돌볼 때 표정이 달라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은신 중이었지만 저는 의사로서 더 행복했습니다. 4월 중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468명 집단 탈북 소식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 468명은 여러 경로로 흩어져 중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탄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명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도시들, 불빛들, 고속도로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저렇게 될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 제 동료 의사들, 환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라오스를 향해, 태국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해. 한 달간의 중국 생활. 그것은 자유와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우리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때로는 걸어서 우리는 중국 남부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468명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이동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약 50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검문소를 피해 다녔고 숲속에 숨기도 했으며 밤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 명준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명준아. 저는 명준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58살의 몸이 힘들었지만 손주를 위해 견뎠습니다. 4월 말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에 나눠 타고 건넜습니다. 명준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50명 모두 무사히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형제자매들을 보호해 주소서. 저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월 중순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식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탔습니다. 명준이를 업은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콕까지만 가면 됩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위기를 맞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태국 경찰이 검문했습니다. 여권 검사. 우리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뇌물을 건넸고 경찰은 돈을 받고 내렸습니다. 5월 말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50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총 468명입니다. 468명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50명은 한국 대사관에 입성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그룹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468명 거의 대부분이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 그 모든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6월 중순,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할아버지, 구름이야. 구름 위에 있어. 명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비행기는 대한민국으로 날아갔습니다. 468명의 꿈을 싣고 2025년 7월 15일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68명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 하나원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 상에 가득한 음식을 보고 명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명준아. 여기서는 누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단다. 명준이는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울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하나원 의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30년간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음 날부터 의무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도 함께 했습니다. 김 선생, 우리 여기서도 의사네. 그래도 여기선 약도 있고 장비도 있잖나.
3개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의 설명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북한 의대 졸업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58살이지만 다시 공부해서 한국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2025년 10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엘리베이터,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우리는 의사니까. 11월에 명준이는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 너무 좋아. 명준이는 날마다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명준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갔습니다. 건강보험 되시죠? 그럼 1,000원입니다. 1,000원. 북한에서 한 달 식량값을 썼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갔습니다. 라오스 목사님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예배 후 우리는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입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가끔 북한 생각이 납니다. 제 동료 의사들, 환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겁니다.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한반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468명과 함께한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